저축 제로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신호거든요. 돈이 없어요. 근데 무슨 그 값비싼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대신 가족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피하게 자꾸 절망스럽고 패배적이고 수동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이건 어쩌면 인구 감소는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인구 변화로 180도 달라지는 경제 구조 대비를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부의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냥 부의 대전환이라고만 보면 좀 막연하거든요, 느낌이. 근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뭔가 부의 대변혁이 일어난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현재는 사실은 전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나 선진국 사회를 살고 있는데 개도국의 규제, 질서를 강요받는 한국 사회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인구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생산과 소비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적, 질적 변화를 의미해요. 즉 인구 변화는 바로 고객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고객이 변한다는 것은 시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욕구가 바뀐다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 구조는 단순하게 하나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삶을 소위 지배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상식들, 관념들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20대들 같은 경우에 우리 0.72의 이 주역들, 장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면 저도 집에 뭐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대화 잘 안 통하거든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친구들이 고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당사자에게 있는데 이제 그런 자세를 놓고 본다면 간단해집니다. 지금 20대가 0.7이다. 아까 미래가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축 제로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축이 제로다. 이건 굉장히 큰 신호거든요. 결국 미래와의 편익과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그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소비 결정과 관련돼 있는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가족도 결성하지 않으니 당연히 집도 안 살 거고요. 소위 미래가 없는데 주식을 사면 뭔가 깝깝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단적인 게 아마 자동차 시장 같은 거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원래 자동차 시장이 차량 구매의 그 압도적인 1위 그룹은 20대 남성이었어요. 사실 갖고 싶잖아요. 그럼요.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요게 재편된 거 아세요?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압도적인 1위예요. 운전면허 신규 취득률이 60대가 가장 높아요, 여성들이. 이게 이제 시대 변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전제는 뭐냐면 가족 소비를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4인 가족을 표준으로 해서 아빠는 열심히 일하시고요. 아빠는 소비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벌은 걸 가지고 엄마가 관리하시면서 구매합니다. 그 결정권은 사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 건 절대 안 사죠. 자녀 거 다 사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아빠 거 사줄까? 뭐 이 정도 가는 거죠. 이런 식의 표준적인 방식의 소비관념이 많은 시장 기업들에게 이미 DNA처럼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하고 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생긴다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고객들이 출연했다는 가뜩이나 숫자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마인드가 다 다른 친구들이야. 사실 돈도 많이 들고 힘들 겁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요. 사실 가성비거든요. 야, 이 물건 값도 싸. 근데 효과는 좋아. 품질은 좋아. 이러면 옛날 다 넘어갔죠. 그건 개동 마인드예요. 우린 선진국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먹혀요. 20대 애들한테 가성비 내걸었다가는 뺨 맞기 딱 좋아요. 걔네들은 뭐죠? 가성비 플러스 뭔가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를 설득하지 않으면 이 흐름을 못 깹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로부터 지속돼 왔던 디폴트 값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20대가 이제 10년 지나면 30대가 돼요. 좀 지나면 40대, 50대, 60대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다 퇴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옛날의 모델을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사실은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런 시장이 뭐 국제적으로는 좀 유의미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은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네들 애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1.6은 나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0.7이에요. 얘네들도 곧 따라올 거란 말이죠. 이 0.7 상황에서 그러면 먹고 사는 업종, 산업, 시장은 뭘까가 나온다면 얘는 그 선제적 차원에서 추격에 그렇죠. 이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좀 자신감 있게 나가면 이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고 기회를 추동하고 설계하는 첫 번째 자본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기로만 보지 말고 잘 살펴보자. 어차피 여반장이다. 그리고 설사 위기를 할지라도 그럼 그대로 답을 거냐? 아니잖아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도전이나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방식을 가자라는 게 사실은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출발 지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보면은 임영웅 현상이라고 해서 임영웅 콘서트 가려고 피켓팅 하시고 콘서트를 3번, 4번 갔다 오시고 굉장히 어떤 사회 현상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반영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중년의 출현이거든요. 옛날에 중년은 그 콘서트장 가시면 안 되죠. 왜 콘서트장 갑니까?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근데 요즘은 가잖아요. 이게 또 고정관념의 변화인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중년이 지금 이제 숫자도 많잖아요. 네. 이 중년이 지금 5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누구도 저를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즐겨 쓰는 비유로 제가 대낮에 주중에 백화점을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많을 생각할까요? 새로운 고객이 오셨다? 일단 다 뒤로 숨을 겁니다. 왜다? 50대 아저씨가 대낮에 백화점을 온다? 이거는 백화점 직원밖에 없어요. 감시하러 온 거죠.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 사람이지 대낮에 백화점에 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세 시점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벌써 20%예요. 생애 소득은 정점인데요. 쌓아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뭐 며칠 이 시간 딱 끌어가지고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피규어 판다 그러면 막 날밤 새가지고 줄 서고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못 산 거니까 그거 사가지고 막 좋아하거든요. 이거 새로운 시장이에요. 이명웅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실 이명웅과 우리 BTS 이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BTS의 구매력보다 이명웅의 팬들의 구매력이 훨씬 높아요. 달라진 중년이 자기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비 구현인 거거든요. 거기에선 돈을 안 아껴요. 아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경험 소비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큰 그 효과성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축적 자산도 많은데 근로소득도 꽤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대거 소비 시장에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 그걸 사실은 가율시장이 잘 읽은 거죠. 그런 패턴들이 나온 거고 그 패턴들을 그대로 구매력으로 연결시킨 네. 사례인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결시킨 사례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중년의 다음은 노년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연결됩니다. 이 시장은 작은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 잘 잡으면 임영웅을 잘 분해하면 임영웅 이후에 30년의 고령화 시장도 그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요게 잘 만들어져야 그 다음 세대 연간 한 300만, 4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친구들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소비 시장의 패턴과 모델들을 제안해 줄 수 있고 가성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시면 시장 오래 길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구 감소의 시대,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한 만큼 그렇다면 이젠 고정관념 완전히 바꿔보자. 교수님 책에서도 1970년대생이 온다라고 아예 딱 찝어주셨단 말이죠. 70년대생들에는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뒀던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 간단한 이유는 70년대생이 아까도 얘기했던 신인류 세대예요. 그렇죠. 60년이나 70년이나 사실상 물리적인 기준으로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갈수록 60년대생은 퇴장할 것이고요. 네. 70년대생은 허리 부분으로 계속해서 보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덩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책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한국 사회의 돌파구는 55년부터 75년 구간에 있는 1700만의 실질적인 베이비 부머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20년 구간인데 1700만이에요. 인구수가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집단이죠. 네.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48세에서 아마 68세 구간에 있어요. 네. 대부분 경제활동을 해요. 하죠. 자, 문제는 48세라는 얘기는 중위연령 약간 넘었었습니다만 굉장한 허리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세대에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숫자도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어떤 분들이냐? 90년대에 사회에 대거 진출하신. 아까 6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386이다 뭐다 얘기하잖아요. 네. 80년대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80년대생하고 90년대하고 또 완전히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9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인구 변화가 사실상 제도화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뭐냐면 자 90년대 초에 가장 큰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행 자유화예요. 여행 자유화가 생기면서 젊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배낭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학 연수 같은 것들이 80년대는 꿈도 못 꿨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게 90년대 초반부터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의 중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해외와 연결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고 학력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과 관련돼 있는 차별 제도가 완벽하게 사라진 시점이 90년대거든요. 우리 육사, 공사, 회사 같은데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93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시험을 보면 여성분들이 전부 다 1등이에요. 이제 그런 구조가 대거 여성의 사회 진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또 고용 구조가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 단번에 경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중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소위 달라진 소비와 관련돼 있는 패턴들도 처음으로 시도된 사람들이거든요. 위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전형적인 가족 소비. 그렇죠. 본인의 희생 소비가 네. 전제가 됐다면 이 X세대들은 독특한 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 피규어 하나 사겠다고 자기 만족하겠다고 밤새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같은 중년이 봐도 이상해요. 저건 뭐지? 라는 거.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는 첫 번째가 이제 이 50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하물며 20대인지 말할 것도 없겠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비 패턴을 만들어줄 건데 이 신호를 잘 읽어야 이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70년대생 10년 구간이 지금 축적 자산이 가장 많아요. 우리가 60년대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구매력의 조건들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상속 증여받을 거예요. 왜? 그들의 부모들이 80세 넘어서서 이제 돌아가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돈 만만찮아요.
들어올 겁니다. 아까 얘기한 저축에서 투자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들, 각종 이 완화들 많이 될 거거든요.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의 스톡이 자녀 세대의 플로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까다로워진 1,700만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얽혀내면 그 이후 세대 만들어내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이건 그나마 지금은 중년이잖아요. 중년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게 노년이거든요. 노년 시장 전혀 다른 결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풀지 못했던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니어 시장이다 뭐다 하는데 그거 사실 지금까지도 허상이었거든요. 사실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부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야죠.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언니들을 고려하지 못했던 시니어 산업을 설계하다 보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연령으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거든. 난 연령을 파괴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 물건을 사겠냐고요. 이 시니어 박람회 가보세요. 정작 늙으신 분들 안 계세요. 거기 가는 순간 낙인 효과가 생기거든. 아, 나 늙었구나. 이런 넌센스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런 넌센스를 제대로 된 시장, 사실은 시니어 시장은요, 생활 시장이에요. 의료와 간병 시장보다 생활 관련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시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과거의 시니어 마켓은 허상이었다. 이제부터가 사실은 본질이다. 따라서 이 1,700만의 중년들을 잘 분해하면 노년까지 가는 거는 연착륙해서 간다. 그래서 사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게임이긴 해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부동산, 주식이 재테크의 가장 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은 앞으로 이 재테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명도 있고 암도 있을 겁니다. 명암이 아마 혼용된 상태가 계속 벌어질 텐데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벤치마킹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금리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저금리죠. 네.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인데 고금리일 이유는 없어요. 지금 잠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마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아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다 환수되거나 회수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우리는 스태그 혹은 디플레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야 되겠죠. 즉 자산 운영의 여지라고 할까요? 이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건 분명한 암이에요. 왜냐하면 고금리 수준에서 얼마나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금리가 됐다는 것은 벤치마킹 자체가 일단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대한 조정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가격 외 설정의 상품들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죠. 결국 뭐냐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 조정이죠. 연령이라는 이 조건들이 이 위험과 안전의 포트폴리오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네. 이제 고성장이 전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미래가 있는 거고 미래가 있다 보니 리스크를 줘도 돼.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가 부동산도 사야 되고 당연히 부동산은 누가 돈 다 주고 사니? 빚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세제도도 만들어진 거고 이런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던 연령 고착화된 방식으로서의 자산 배분의 흐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 제로 세대라니까요. 돈이 없어요. 근데 무슨 그 값비싼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맞아요. 대신 가족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가 해줬던 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거지 정부의 복지로 도와서 할 때 정부도 돈도 없고 결국 뭐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본인들이 만들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명이에요. 명과 암이 혼재된 상태로 들어갈 텐데 당분간은 목표 수준 자체를 굉장히 낮게 가야 될 거고요. 철저하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생애 라이프 전체에 걸쳐 가지고 배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축적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축적된 자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 할 거냐, 부동산이 할 거냐, 둘 다 사실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예적금에서 안전 자산 할 거야? 보험에 넣을 거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기제, 목적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그런 거죠. 1,700만 베이비 부모가 네. 아까 얘기한 돈 많다 그랬잖아요. 네. 곧 죽어갈 거거든요. 그 돈이 밑에 갈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굉장한 파워로 이 친구들이 사실은 뭐 불로소득 한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또 자산 시장의 큰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본인들의 취향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과거의 잣대로 만들어져 있던 고정적인 방식의 배분 전략들은 철저하게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위험 자산, 늙으니까 안전 자산 아니요. 우리 일본 사례 놓고 보더라도 한차 가지고 누리는 애들 다 75세 이상이에요. 75세 이상이 왜 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장수 리스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장수 리스크가 스톡 자산하고 같이 돌리면요. 정부 정책은 당연히 그 돈들을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거 안 돌리면 유동성 함정 들어가요. 그 정부 어떤 재정 정책에서도 못 피합니다. 그게 일본의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기회는 열려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화 상품이 나올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아까 얘기한 명확한 암을 새로운 명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배분 전략들을 지금부터라도 연습하고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완 장치로서 가족은 없다라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사실 인구학이라는 그렇게 익숙한 학문은 또 아니거든요. 또 이 학문을 선택하시면서 저에게 또 어떤 희망을 주시고 싶으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갈등의 원점은 자원 배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자원량이 많으면 싸울 이유가 별로 없죠. 맞아요. 뭐 약간 짜증은 날지언정 자기가 늘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축사회 바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한정 자원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히나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 속에서 성장이 늘지 않으면 당연히 한정 자원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해외 외신에서 한국 사회를 지금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는 이유도 우리 노동 자본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생산 요소의 투입이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수혜, 성장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지금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긴 시간 동안 위기, 악재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바라보고 싶은 미래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그 얘기는 10%, 20%도 아니다. 80%, 90%는 사실은 기회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더 큰 거예요. 불가피하게 자꾸 절망스럽고 좀 패배적이고 좀 수동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이건 어쩌면 인류, 특히나 한국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의 대전환의 시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만도 처음인 시장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앞으로 40년, 50년 시장도 처음이고요.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본주의 2.0 시대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즉 노동과 자본이 하나하나 투입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은 줄어들고 있고요. 자본도 축적되고 있지 않은데 부가가치는 늘어나는 사회인 거거든요. 그 모델을 한국이 만들어야죠.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 기회는 손바닥 뒤집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인구를 다루고 있는 이 경제학적 자산 배분의 사고체계는 사실은 낯설 수는 있습니다만 뒤집고 얘기하면 다 같은 얘기예요. 생활의 이슈고요. 숨 쉬는 얘기고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대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체감이 되는 시점은 미안하지만 좀 늦은 시점이긴 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늦었다면 사실은 그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구 감소라는 전대미문의 이 트렌드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암울한 먹구름에 가까운 이런 현상도 사실은 준비되고 대응되고 또 분해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면 엄청난 밝은 빗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인구 감소는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악재일 수도 없고요. 악재여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했던 화려한 경험, 기억을 갖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두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열 때문에 많은 인적 자원을 희생해서 그렇지 이 정도 머리 수준이면요 전 세계 압도적인 탑 수준이에요. 자, 이 자원이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유도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아마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자본주의 모형을 제안하고 또 실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고 아마 그렇다면 경제학은 다시 써야질 것이다. 그것도 한국에서 새로 쓰는 새로운 방식의 요소가 투입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쩌면 긴 시간 인류가 꿈꿨던 유토피아적인 소위 미래. 당연히 그 미래는 출산율도 나올 것이고요. 미래도 생각될 것이고 요인들이 다시 한번 재구성되고 재검토되는 그런 어떤 호기, 기회로 삼는 게 인구 변화,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이 너무나도 위협적이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실 인구 감소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래 비즈니스 모델 총정리라고 아예 부제를 적어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기회를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저희 얼굴TV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 요즘은 노년층의 나이를 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은퇴 시기는 미룰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0.72라는 숫자 때문에 출산 혹은 저출생 이 단어에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다만 저출생은 고령화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도 사실 연령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구조, 바로 삼각형의 구조가 완성될 때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묻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예, 여기는 이제 막 80만 개띠가 넘어가고 있는데 100만도 이제 곧 넘어가요. 이제 들어온 친구도 20만이에요. 유지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사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축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고령화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는 선진국인데 왜 자꾸 제도는 개도국의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법 제도적으로는 지금 60세, 65세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만 되게 65세를 가지고 고령인구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래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60세 언니들 굉장히 팔팔하시잖아요. 잘 살아요. 지금 아마 한 80 넘으시는 분도 팔팔하신 분도 많으시죠.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늙었습니다. 고령 인구예요라고 이 구분하는 이 연령들 이거 언제 만든 거겠어요? 한 3, 40년 전인가요? 그렇죠. 1950년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70이 안 되는 시점에 65세라는 연령을 딱 규정을 하면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양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괜찮아요. 밑에 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 거둬도 위에 주는 거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고작에 2, 3년인데 뭐 그죠?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이게 세대 부조형의 사회 구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역전됐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깹시다. 상상력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왜 65세가 고령 인구니 실제 주변에 봐도 아닌데 그럼 바꿔야죠. 왜 안 바꾸죠? 이게 지금 0.72의 결과예요. 이 친구들이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막 위기라고 보고 악재라고 보는데요. 잘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만 바꾸면 이거 엄청난 기회가 돼요. 고령화가 한계인 이유는 뭐냐면 65세 시점이 되면 딱 1년 구간에 생산 가능 인구에서 바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요. 기계적으로. 작년에 58년 개띠 80만이 넘어갔어요. 근데 58년 개띠 상당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거든요. 네. 근로의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70, 60이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의 기준으로 60세니까 정년 은퇴하시고요. 요즘 뭐 조금 양보해준다고 65세까지 일하실래요? 오케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60년 전에는 실제 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맞았고요. 네. 지금은 84세 평균, 지금 태어난 애들 100세 시대예요. 네. 그러면 60세에 만약에 그만두게 하면 40년을 뭐 하고 사냐고. 40년을 먹여 살리세요 하면 사회는 망가져요. 근데 40년 동안 내가 일할게 하는 순간 그 사회는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년 연장의 이슈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는 돼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은 굉장히 쉽죠. 근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도를 바꾼다는 거는 반드시 어느 조직, 어느 멤버들의 반발과 저항을 야기해요. 그냥 무시해서 갈 정도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픔이 많은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자, 58년 개띠는 이제 65 됐으니까 그렇다 치죠. 이제 70년 개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100만 생산 가능 인구 있다가 한 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먹여 살려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먹여 살릴 친구가 20만밖에 안 되는데 구조가 되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유지 가능하게 갑시다. 그럼 얘기합니다. 제도 바꾸죠.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끔, 선진국에 맞게끔 제도 구성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변경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세력들이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게 70년 개띠 100만이에요. 자기네들이 생산 가능 인구로 열심히 일할 때는 세금 열심히 내고 보험료 열심히 내가지고 막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에 막 축적시키고 열심히 냈는데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난 이제 올라가서 받을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려고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올라가지 말래. 안 준대.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들 4월 달에 표 들고 어디 가겠죠. 그걸 정치인들이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수는 뭐겠어요? 뭉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84년도에 2.1명을 하향 돌파했으나 40년 동안 뭉긴 게 이 결과거든요. 그러면 20만 대는 당연히 앞으로 내야 될 돈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이걸 너무나 뚜렷이 알아요. 얘네들이 내겠냐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저항, 굉장한 반발,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 여기서 못 떠나면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고난도 함수일 것 같은데 아까 고령 연령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연령만 올려버리면 이게 트리거라고 표현합니다만 손쉽게 해결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65세요? 75세로 바꾸지 뭐. 그러면 10년 구간을 이 친구들 못 올라가요. 네.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보험을 하면서 이제 막 굳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5세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단 10년 시간 벌었어요. 제도 수정의 기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10년 구간 안에서 본인들의 준비가 안 되겠냐고요. 하죠. 그리고 밑에 애들도 그 수준에 맞게끔 적정한 이 미스매칭을 타협시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아주 경직적으로 65세가 됐으니까 넘어가세요 하면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요. 고령 고용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60세에 그만두라고 해놓고 실제 근로는요 72세가 돼야 그만둬요. 22년 동안 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잖아요. 일 안 하면 죽거든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 60세가 됐으니까 모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간단하게 생산 가능 인구로 그대로 편입하면 됩니다. 그 실제 몸도 돼요. 그럼 적어도 약간의 뭐 최소한은 이 문제를 좀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 전제 하에서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 과정 안에서 더 중요하게 가야 되겠죠. 이래봐야 이건 미봉책이거든요. 가장 큰 수는 뭐겠습니까? 특정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걸 없애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뭐죠? 우리가 돈만 벌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국가의 복지망으로 커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특정 연령 이유만으로 깨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은요 답이 아니에요. 답일 수도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정년 폐지예요. 이게 상식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정년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포먼스 더 많이 내면 월급도 많이 받아가요. 우리나라는 20세 신입사원은 늘 50대 부장보다 월급이 적거든요. 그렇죠. 왜 적을까요? 50년, 60년대 만든 임금체계예요. 고도성장을 전제로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회사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이게 올해 스스로 유리해 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계속 잡아두기 힘들잖아요. 그럼 뭡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월급을 올려줘요. 그게 호봉제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친구들은 야, 니네 여기 있으면 나중에 나갈 때 퇴직금도 준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임금 체계들을 대거 그걸 하면서 고용 관행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빠지면 불안한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거든. 대신 회사는 정규직으로 뽑아줬으니까 그리고 노율까지 봐줄 거잖아요. 봐주면 그 근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렇죠.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네. 보고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신고용 바로 회사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 되는 거죠. 그 구조가 지금 안 먹히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 절대 달 보고 들어가고 별 보고 나올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퍼포먼스에 차이가 없는데 왜 부장님보다 월급이 적냐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 고용제도는 60년대 만드는데 그게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 그걸 중간에 껴있는 저 같은 X세대 부장들은 불편한 거예요. 나는 저 어릴 때 안 저랬는데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나라고 뭐 물건을 뭐 적게 받아서 적게 받았니? 내가 옛날에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받는 거야. 라는 설득을 말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말하면 또 난 상사가 싫어서 그만둘래요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조직 사회 안에서 아까 껴있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 굴러가야 될 당연한 이 근로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슈들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젊은 친구들이 불편한 거고.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예상되는 상황들을 이미 말로도 해주셨지만 가장 좀 심각해질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연금 갈등이죠, 뭐. 그게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금 제도, 사실 연금 제도는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대 부조형일 수도 있겠으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험을 분산시켜서 본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는 구조. 그리고 보험이죠. 사실 뭐 복리만큼 유명한 구조가 보험인데 이게 대전제가 아까 얘기한 세대 부조형의 설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100만이 열심히 냈으니까 탄탄해졌죠. 그 돈 가지고 사실은 또 국민연금이다 뭐다 스튜드 제도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결권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성장이고 인플레가 전제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상황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냉정하게 얘기해야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가뜩이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내가 돈을 더 내는데 나중에 그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왜? 그 돈을 전부 다 지금 100만이 가져갈 거거든요. 20만 내는 사람들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거 누가 봐도 유지 불능의 제도를 20대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상황 판단력이 부족했을 때 그냥 따라갔을 겁니다. 물론 저도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더 똑똑해졌거든요. 그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가장 간단한 수는 뭐죠? 우리 특수직 연금 해주듯이 아니 뭐 적자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줄게 이거 한마디 하면 돼요. 결국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파트들이 사실은 사람이 늘어날 때는 유효해요. 근데 늘어나지 않을 때는 유효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내고 사실 덜 받아야지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맞아요. 더 내고 덜 받는 거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요. 자,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연금의 어떤 갈등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아까 얘기한 초고령 이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 갈등도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정년 폐지로 가면요 이 연금 문제 간단하게 해결돼요. 뭐 해결보다는 연장이 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이슈인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약간씩 조정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위에 있는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지 않고 경제 활동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돼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험료를 쌓는다는데 그리고 받아가는 기간이 적은데 이게 유지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조금 더 받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신호가 돼서 후속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들이 생겨서 기꺼이 가입할 거란 거죠. 사회 멤버 일원으로서 사회 보험료를 내는 거는 뭐 의무이자 혹은 더 큰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당연히 들어요. 뭐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기여식이라고 그래서 한 해 낸 걸 가지고 낸 보험료와 수급비를 딴 사람이 받아가는 구조잖아요. 그걸 연간 퉁치는 구조거든요. 이걸 기여식이 아니라 그래서 기여한다 그래요. 밑에 사람이 낸 걸 위가 가져가니까 기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장 좋은 거 내 거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적립식이라고 예. 표현합니다. 그렇게 단어만 하나 바꿔줘도 사실 밑에 애들은 따라와요. 내가 낸 돈 나중에 내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단 이율의 문제는 있겠죠. 이율도 그거 옛날만큼 그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냥 시중금리보다 약간 더 주구나. 약간 안정성으로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 문제가 아까 정년 연장 이슈처럼 약간의 트리거만 있으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의지와 능력을 갖춘 대타협의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염려가 사실 가장 중요한 맥락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조금 어떤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지도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은요, 우리 조금 어려운 얘기로는 공적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공이 제도화를 시켜서 세대 간의 부를 이전시키는 방식이라서 공적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표적인 게 사적 이전도 있습니다. 사적 이전은 뭘까요? 난 너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너 나 좀 돌봐줘. 용돈 받는 거 있죠? 이런 건 사적 이전이라고 표현해요. 한국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90년대까지는 사적 이전의 비중이 노후 소득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어요. 50% 이상이었어요. 그거가 부모 세대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세대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의 자산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늙었을 때 봉양을 해야 되는 거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교환 가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환 가치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조차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면 노후소득 필요 없죠, 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정년제가 굉장히 사실 없애야 될 이런 게 아니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있다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고 정부도 그래야 복지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경직적으로 60세, 65세 되면 나와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기업도 임금 피크제다 뭐다 해가지고 가뜩이나 고임금자들을 줄여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고 싶어서 예를 들어 고숙련자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임금이 비싸거든. 그러니까 인피제 하는 거예요. 인피제 하면 또 당하는 사람도 짜증나거든요. 내 소득이 100원짜리인데 갑자기 인피 들어가가지고 60, 70만 받아가래.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식의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공적 이전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다 그랬는데 쉽지 않아요. 계속 좀 힘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다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도의 차이이지 크게 예외 사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우리 20대, 40대 뭐 할 건데라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공적 이전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적 이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복지금융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이 사적 이전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소득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근로소득이 높고요. 공적 이전이 높아요. 이제 공적 이전은 베이비부모들이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막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과거에 받아가시는 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공적 연금이 없을 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만 원, 40만 원 받으니까 이게 뭐 용돈 연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액 조건을 못 채우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58년 개띠들은 달라요. 거의 대부분 만액 조건 다 갖췄거든요. 그럼요. 70년 개띠는 어떻습니까? 고도승장 때 낸 거예요. 이 연금은 소득 비례형이라 가지고 소득이 높을 때 더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만액 조건 다 갖췄어요. 받아가는 돈 몇십만 원 수준 아니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수준 때문에 공적연금도 늘어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평생 일해야 된다라는 마인드, 바로 근로소득도 늘어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공적 이전이 아까 얘기한 임금이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금 허점들이 발생을 하고 아직은 한국은 그나마 국민연금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곧 이게 이제 헐어질 거거든요. 일본은 헐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공교롭게 시장에서 주목되는 상품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개인연금 상품들이에요. 퇴직연금들입니다. 비슷한 연금 이전 수단인데 사실은 본인의 준비 여하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설계 여하에 따라 가지고 충분한 대체제 혹은 보완제가 될 수 있는 시장들도 정부도 키워줘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선배 세대의 스톡을 자녀 세대의 플로우로 바꿀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 되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상시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초고령 되면 돈도 안 쓰고 막 이럴 거야 하는데 아니에요. 시장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키워요. 왜냐하면 자산 이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앞으로는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에서 가장 큰 금융 이슈가 뭐냐면 바로 상속 증여세 이슈일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 84세 베이비 부모의 선배들이 다사 사회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정부로서도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시청자들 관심 많은 뭐죠? 저축에서 투자로. 정부 슬로건이 굉장히 발표 많이 될 것이고 관련된 규제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쏟아질 거예요. 일본이 그랬어요. 그래서 공적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약간의 각자 도생형의 자원으로서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것들이 그 빈틈을 채우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인구 감소, 부의 대전환 또 책을 또 직접 집필해 주신 분이기도 하시죠. 전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요즘 참견도 많이 하고요. 이 화두를 좀 잘 풀어가는데 작은 좀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위태롭다는 의견은 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뉴스에도 이렇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한국이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현재 한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건가요? 나라 밖에서 정말 요즘 한국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채택하면서 앞만 보고 내달려왔죠. 덕분에 사실은 뭐 우리 두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선진국 반열에 뛰어들었고요. 또 우리가 사실 뭐 필요한 힌트 같은 것들은 또 우리보다 먼저 갔던 선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잘만 추격하면 굉장히 우리 학습 비용 없이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에 있는 선발자가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근데 자금이 이제 한국 상황이 어떠냐? 없어요.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없는데 그럼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뒤도 안 보여요. 바로 뒤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정도의 결과,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숫자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숲을 보는 사람들은 나무를 못 보고 나무에 있는 사람은 숲을 또 모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전 지구적 관점에서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는 해외의 시선이나 석학들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들의 고민이 하나같이 야 만만찮다. 니네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선진국이 지금 60년 70년 동안도 못 해온 길을 너네는 어떻게 3, 4년 만에 그것도 계속 스스로 기록을 경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니? 아마 이게 외신에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많은 위기들 중에서 중첩된 원인으로서의 아마 인구 문제를 보는 시선이 아닐까. 작년 이제 4분기 합계 출산율에서 듣도 보도 못한 숫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0.65라는 이게 4분기였죠. 4분기죠. 만약에 이 상태로만 계속된다면 글쎄 5년 후 10년 정도 조금 어떤 그림을 저희가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숫자로 많은 정보를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사실 비교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4분기 사실 이제 0.6단위까지 떨어졌고요. 네. 이제 작년 평균치입니다. 이제 1년 평균치는 잠정치로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0.72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0.72가 갖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절대 기준으로서 인구가 유지되는 숫자는 그럼 얼만데? 를 알아야 되겠죠. 네. 남녀가 결혼하셔가지고 둘을 낳으면 현인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낳은 친구들이 결혼 정년기,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그 정년기까지 또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어서 통계상 0.1을 더해서 2.1명이 되면 인구 유지선이다. 혹은 인구 대체선이다. 뭐 이런 단어를 써요.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은 과거 한 2000년 이상 계속 2.1명 이상이었던 거죠. 심지어 전쟁 때조차 또 인구는 늘어났었어요. 우리는 지금 0.72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게 그러면 긴 시간을 가지고 떨어졌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2.1명이 언제 우리에게 있었냐 하면 1983년이에요. 83년도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산하 제한을 했던 정책이에요. 지금 정반대입니다. 아마 놀라실 텐데 네. 그때 이제 영동개발에서 강남 아파트가 막 입주를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났었어요. 가점을 주는 상황으로 그 정관 수술이라 그러죠. 네. 산하 제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 그 강남 아파트에 가점을 줘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정반대 상황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제 2.1명 즉 우리의 산하 제한 정책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아마 압도적인 성적표를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쉬운 건 그런 거죠. 그렇게 떨어뜨렸으면 그럼 늘리는 것도 좀 압도적으로 늘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83년이면 2024년이니까 거의 40년이 네. 흘렀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40년 전에 이미 한국 인구는 줄 수도 있겠다라는 징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여전히 인구는 많아요라는 정책을 썼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더 낳읍시다라고 하는 저출산 위기 정책들을 썼던 거는 2003년 4년 시점이에요. 이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네요. 2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이제 애기 낳읍시다 하는 게. 사실 시점은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네요. 사실은 그 40년 동안 선제적이고 미시적으로 만약에 적당한 정책들을 폈다면 적어도 이게 반전은 못해도 떨어지는 기울기는 조금 관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0.72라는 것은 그 이전 연도 바로 2022년은 이게 0.78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새 0.06이 줄었잖아요. 네. 1, 2하 떨어지는 게 2019년이거든요. 이때 0.98 찍어요. 0.98에서 0.7이 떨어지는데 5년 걸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간 0.05 정도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숫자는 0.72예요. 네. 앞 과거 5년 만에 추세치로만 떨어진다면 우리의 출산율이 제로가 되는 시점은 10한 3, 4년 후가 되면 출산율은 제로로 수렴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늘 그 상황에 또 출산하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상관없는데 네. 그만큼 사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20대 초 우리 이제 미래 인구라고 얘기하는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기본값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0년을 좀 낭비했다라는 게 이만큼 사실은 후속 세대들에게 절망감과 비명소리를 남겨준 거예요. 뭐 우리만 그러면 사실 우리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네. 그럼 선진국은 안 그런가라는 거죠. 저 맞아요. 선진국 똑같이 그랬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는 선진국이 먼저 겪었어요. 우리가 뒤따라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EU, OECD 평균치가 지금 1.6명이에요. 1.6이요.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형태, 완화하는 과정 속에서 적응하는 전략들을 채택을 하면서 일종의 완충 장치죠. 이 안전망을 갖추면서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지금 중간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난폭한 방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정책을 펴도 그 결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동서고금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동양과 서양, 즉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한국이 지금 압도적인 0.7이라는 말도 안 되는 출산율. 0점대 출산율이 있는 국가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이건 도시국가들이에요.
작기 때문에 살기 빡빡한 동네들이거든요. 집값이 비싸요. 어디 싱가포르, 홍콩, 뭐 대만 이런 데거든요. 네. 얘네들은 보면 그래도 0.98까지 떨어져. 물론 걔네보다 우리는 더 월등하죠. 네. 근데 그런 도시로 따지면 우리 서울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서울은 0.5예요. 완전히 압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서로도 사실은 공간 비교를 해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낮은 상황이고 옛날과 지금을 비교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4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0.72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실존할 수 없는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죠. 아마 교수님은 또 인구학자로서 좀 답답한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그걸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지간한 작업으로는 이 흐름, 트렌드를 아마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굳이 목표치 자체를 굉장히 높게 잡지 말고 낮게 잡아서 이제 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말 그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을 하고 질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내야 되고 그 대안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단 한 번도 이런 사태를 직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도 고민스럽고요. 그 당국 정책에 의해 움직일 이해조정의 당사자들은 더 복잡한 심정이거든요. 대표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친구들이 왜 0.7까지 떨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고령 인구가 미래가 없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겠죠. 긴 시간 살았으니까. 네. 심지어 뭐 고령 인구도 미래가 있습니다만 청년 인구가 미래가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왜냐? 미래라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편익과 현재의 고통을 교환하는 사회일수록 지속성이 나와요. 근데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지금 20대가 감내한다? 아니요. 중요한 거는 또 지적 수준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이 적은 사회라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 요즘 20대들은 굉장히 똑똑해졌거든요. 그럼요. 자, 이분들이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상황 판단을 해보니 어떤 상황이다?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은 1.7%예요. 1년 후, 2년 후가 되면 이게 1.5가 될 것 같거든요. 자, 1.5, 1.7을 위해서 굉장히 한정된 자본이죠. 이걸 가지고 다 갖추고 있는 나와 20대의 자녀가 견장 다 떼놓고 동일한 링에 올라서서 붙어야 돼요. 얘네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요, 우군도 있어요. 왜? 심판이 내 친구거든요. 네. 자, 이거를 젊은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가족을 결성한다? 참고로 가족을 결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카드예요. 가족은 한 환갑 넘어서 결성해야 돼요. 가족은 자기가 먹여야 살려야 될 피부양 인구가 옆에 붙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하물며 거기 밑에 자녀가 붙는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20대, 30대가 축적 자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로소득도 생애 전체에 걸쳐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네. 그런데 가족을 결성하래요.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왜 했을까요?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래에 기대한 편익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적어도 1.7이 1년 후에는 2.7이 될 거고 비록 더 가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는 있으나 나의 비포 애프터는 확실히 늘어날 거야 라는 신호가 있었어요. 이게 고성장의 굉장히 뚜렷한 신호예요. 이걸 저희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해도 가족을 결성하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네. 지금 친구들은요. 어떤 학습 효과의 결과도 본능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가 이 친구들의 기회비용의 합산의 결과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사실은 가족을 결성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뭐 한 10년 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지, 뭔가 도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말씀하신 이제 학교들 문제는 생각하면 똑같은데 만약에 서울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서울은 지금 폐교 논쟁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제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원하죠. 네. 서울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아파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1000만 인구에서 지금 930만까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감소 폭도가 더 빨라요. 근데 이 감소 속도가 어느 지역이냐? 교육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공간에서부터 사실은 인구수가 굉장히 빨리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마 뭐 노원구 같은 이런 데가 될 텐데요. 이쪽 지역 지금 실제 발표가 된 폐교 지역도 이쪽에 다 쏠려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소위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관점인 건데 아까 제가 우리가 0.72라 그랬잖아요. 0.72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간단히 답은 나와요. 뭐냐면 0.72는 두 명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0.7을 하나를 안 낳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죠. 예. 자, 옆집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하면은 이제 하나가 한 명, 나와요. 예. 그러니까 결국 두 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가게도 생각하시면 이미지가 어때요? 가게도.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죠. 예.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계시고 아들 자녀분들 맞아요. 계시고 퍼지잖아요. 여기 계시고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국은 55년부터 63년 구간을 얘기해요. 9년 구간에 네. 한 800만 정도 되는 분들인데 워낙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대거 태어났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기반 시설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학교로 연결한다면 소위 콩나무 교실, 오후반, 오전반, 뭐 반 인원이 보통 70명, 80명. 맞아요. 이분들이 이제 30살 시점이 됐어요. 88년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30이면 우리 해야 될 게 있죠? 결혼. 그렇죠. 결혼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엄마 집에 같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88년 시점에 갑자기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해야 돼요.
어느 집에서 그걸 커버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1기 신도시가 89년도에 시작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사실은 또 10년 지나고 나서 40살, 40살 정도가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외환위기가 생기면서 고용제도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절대 잘리지 않아.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체계에 맞춰서 임금 체계다 뭐다 다 구성이 돼요. 근데 갑자기 외환위기가 생기니까 자르기 시작하고 회사가 엎어지네?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돼 있는 구조 변화가 처음으로 목격되는 게 58년 개띠들이 40시점이거든요. 자, 이분들이 지금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기점으로 65세가 됐어요. 이제 은퇴를 했죠. 이제 벌써 했습니다. 갑자기 80만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요.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 돈을 내야 될 친구들은 20만 대예요. 커버가 안 되죠. 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여러 가지 교육제도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분들 하나같이 이제 도시 공간에서의 밀집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에서 930만까지 줄어들었다. 그 충격은 소위 서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문제, 바로 사람들은 원하는데 살지 못하는 딜레마.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높아요. 그렇죠. 이건 경제학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는 사실은 넌센스죠. 네. 왜냐하면 물가는 막 뛰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집값이죠. 부동산 막 뛰는데 자기 월급 막 안 뛰주거든. 맞아요. 이 엇박자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성세대는 버텨요. 아까 얘기한 58년 개띠들은 버텨요. 근데 70년 개띠도 버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82년 개띠들도 못 버텨요. 왜? 축적 자산도 없는데 근로소득은 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래요. 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직주가 분리되는 방향. 바로 직업 공간은 서울. 그래서 멀리는 못 가거든요. 지금 서울이니까. 주거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니까 국가에서 국토교통을 맡고 있는 부처가 광역교통망이 깔아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사실 후속 세대가 자유롭게 직주의 분리 현상의 갈등들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이 문제를 만든 건데, 이때 나가는 친구들이 누구냐? 아까 얘기한 20대, 30대 혹은 40대 아이를 양육하는 단계의 부모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자녀들 다 데리고 나가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폐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구조가 사실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두 분에서 만들어지는 한 세대인데 0.7까지 떨어졌다는 건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은 유지불능이거든요. 오랜만에 저도 가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삼각형 모양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아니네요. 뒤집어야 아니죠. 되네요, 이제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부모와 아이, 이런 아이는 몇 명? 2명. 2명. 4인 가족 모델. 네. 이거 1960년, 70년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 4인 가족이 가장 삶을 최적화해서 살 수 있도록 구조가 재편된 사회예요. 자, 문제는 지금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벌써 44%입니다. 이제 가족은 뭐요? 혼자 밥 먹는 게 가족 이미지로 나와야 돼요. 요즘 자녀들요, 10대들, 이른바 혼자 태어났거나 네. 혹은 옆집에도 친구가 없는 거에 이제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호칭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도 굉장히 적은 핵가족화 세대에 태어난 친구들이거든요. 뭐 이런 거죠. 이모와 고모를 구분 못 해요. 우리 이모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모, 저쪽에 있으니까 고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외삼촌이니까 왜? 태어나서 그걸 불러봤어야 알죠. 모르는데요. 가족 이미지요? 개가 들어가요, 걔네들은. 그렇잖아요. 걔가 가족인데요. 왜? 그렇죠. 그럼요. 조금 과격한 상상인데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후속 세대들은 인터넷을 쳐야 될 거예요. 도대체 가족이 뭐지? 옛날 사람들은 뭘 가족이라고 불렀지? 지금 0.72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0.72와 1인 가구 44%는 직결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 세대 후가 된다고 치시죠.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자, 문제는 지금 X세대가 이제 중년이 됐어요. 50세에 이제 막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성과 관련돼 있는 조직이나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 최초로 반항을, 그것도 조직적으로 시작했던 세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맞아요. 오죽하면 뭐 신인류, 신별종 뭐 이런 단어를 썼겠냐고요. 정상적인 사고 체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머리가 허해졌어요. 자, 그 친구들 어떤 문제가 생겼나? 저항이잖아요. 저항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기성세대가 하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부수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또래가 사실은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50세가 73년생인가요? 74년생 정도가 될 텐데 남자들의 20%가 지금 혼자 살아요.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50세 시점에 평생 비혼자가 지금 20%에 육박합니다. 꽤 높은데요? 꽤 높죠. 실제 주변에 보세요. 50세인데요. 총각이라는 사람, 처녀라는 사람 많아요. 그 선배 세대들은 그 비율이요. 3, 4%도 안 됐어요. 그건 급격하게 그렇죠. 확 줄어들죠. 자, 문제는 이제 30년 후에요.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는 이제 MZ가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기성세대의 저항을 그나마 겁냈던 X세대를 누르고 이 친구들이 중년 혹은 고령으로 진입을 해요. 네. 혼자 사는 거가 표준인 애들이에요. 가족 없어요. 자, 이분들이 60,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30년 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 혹은 고정관념, 이미지
유효할까요? 라는 것이죠.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의 단어를 썼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대로 만약에 한국이 급격하게 바뀌고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다면 이건 더 빨라질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설명을 해야 그나마 후속 친구들이 약간 이미지화 시킬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미 뭐 주변에서는 10대, 20대랑 얘기해보면 나와요. 이모, 고모 모릅니다. 뭐 오촌 당숙이요? 당구장에 있는 아저씨 이름이 높아요. 그러니까 0.7이라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절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에 또 사시는 분들 출산율이 낮다는 걸 잘 체감을 못해요. 저도 아까 서울은 그래도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로 또 도시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줄은 몰랐어요. 초품화 네. 들어보셨죠? 네. 사실 이제 경기도만의 현상이긴 합니다. 경기도의 이제 일부 지역들, 즉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일부 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신도시 같은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때의 전제 조건이 일단은 초등학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지금 선거 시즌입니다만 초등학교 만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큰 공약 중에 사실 하나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한테 이제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친구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10년 후에 가족이 없어진다니까요. 초등학교가 사라지는데 이걸 또 지어야 되느냐가 사실은 행정단의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곧 바로 유휴 자산화가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정 자원을 둘러싼 자원 배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게 다시 부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긴 그림까지도 보고 판단해야 될 정책 당국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도시 부분에 이제 그 활용 가능성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한국의 인구 문제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다 도시와 농촌 간의 대결 구도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처방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우리나라에 갖고 와도 안 먹혀요. 혹자가 뭐 돈 1억 주면 나올까 2억 주면 적으니까 한 10억 주잖아. 돈 줘가지고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더 큰 거는요. 그 돈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아까 미래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장악해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자, 중요한 거는 한국은 이 인구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유효한 그 설명 변수가 통제 변수가 있었냐면 뭐냐면 바로 도시로의 이동이에요. 다른 나라는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해요.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분해하면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고학력이에요. 고학력은 지방 지역에서 안 풀리거든요. 서울로 와야 됩니다. 경기도도 잘 안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고학력을 하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취업 잘하고 싶고 그렇죠. 뭐 시험 봐가지고 혹은 자수성가하는 이런 방식 말고는 아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를 넓히려는 이제 그런 동기에서 고학력 대기업, 전 그런 단어를 씁니다.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라는 게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DNA로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울에서만 돼요. 그러면 지방에서 태어난 친구는 당연히 서울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방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학력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살긴 좋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서울에 오는 순간 서울은 어떤 공간이죠? 고밀도 공간이에요. 고밀도는 저출산이 나와요. 우리 사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이제 0.72 평균치를 좀 분해해 보면요. 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전라남도예요. 여기는 0.97이 나옵니다. 5가 아니죠. 사실. 그래도 0.6보다 1, 2인데 굉장히 사실 이것도 황당한 지경인데 가장 높은 게 1위야예요. 0.97. 그래도 우리는 그쪽 동네에서 높여져가지고 지금 0.72가 만들어졌어요. 왜? 서울은 0.57이라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다 깔아먹었어요. 재미난 게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남이 제일 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0.97, 0.57, 중간이 0.72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서울을 안 가면 여기서 0.97 나와요. 근데 얘가 서울 오는 순간 0.57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0.4가 비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구주택 총조사 모델인데 사회 이동이 굉장히 제한적인 선진국은 추계를 하면 대충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미 0.4의 큰 격차가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먹혀들 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당장 이제 추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가 우린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숫자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거든요, 전부 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0.97에 사는 친구가 서울에 이제 대학을 갑니다. 주민등록 파가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안 가죠. 몸만 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몸은 여기 있죠. 네. 우리 추계는 어떻게 할까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그렇겠죠. 0.97로 계산해요. 네. 몸은 0.5인데. 그러니까 발표만 하면 고위, 중위, 저위에서 늘 저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소위 추계 결과 이거 못 믿겠다.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0.7, 0.8까지 오는데도 사실 굉장히 빨리 왔는데 통계는 여전히 우리가 좀 지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낙관적일 거라고. 왜? 0.9로 계산하니까. 자,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시는 좀 짜증나요. 주민등록으로는 930만인데 실제 930만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까 얘기한 그런 친구들이 몸은 서울에 산단 말이에요. 아까 네.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막 아등바등 떨면서 지금 이게 언제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덜 떠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서울 시민이 아니에요.
자, 정리하면 주민등록세 13만인데 그럼 실제 사는 사람은 지방은 13만일까? 아니죠. 아까 얘기한 가는 친구들. 네. 요걸 이제 인구학에서는 유령 인구라 그래요. 진짜 유령 같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활 인구. 생활인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활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 인구야.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우리 국력을 인정해줘. 시력을 인정해줘. 뭐 이런 거예요. 당연히 교부금도 더 많이 받겠죠. 자, 문제는 서울시가 만약에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로 따지면 진짜 인구는 얼마일까요? 참고로 생활 인구는요, 요즘 나온 개념입니다만, 한 달에 3시간만 가 있어도 생활 인구로 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전라남도에 사시는 80세 할머니가 네. 서울에 약타로만 와도 이 사람은 서울 인구예요. 3시간은 있을 거니까. 있었으니까. 그렇게 치면 거의 3천만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별로 안 답답해요. 실제 인구는 더 많으니까. 이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밀집도 혹은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 이 힘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결과도 만들어냅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인구학과 연결시킨다면 정말 미중위의 이 결과를 빚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지방도시 소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출산율만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도 왜 지방도시 소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제 0.97을 낳아줘야 될 친구들이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대도시로. 예,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면요, 여기서 공급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 공급, 청년 공급과 노동 공급이 안 되면 지역 경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지방에도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 전후방의 연관 효과라는 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작은 상권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일단 등록금도 어마무시하게 들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굉장히 강력한 기지, 베이스 캠프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정원을 못 메우잖아요. 심지어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도 지금 정원을 못 치운다. 이 얘기는 지방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했던 우리 그 전통 기업들, 네. 토족 기업들, 네. 이쪽 기업들도 사람을 못 뽑으니까 다시 경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 지역은 유령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상으로 사실은 뭐 229개 기초지자체를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기초지자체 하단에 있는 우리 읍면동 단위까지 가면요, 앞으로 2, 3년 안에 주민등록 거주 인구 제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초고령 인구들이 곧 사망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다사사회라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무슨 속도로 다사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왜? 베이비 부모가 다 지금 그 나이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분들 정리 다 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해당 동네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이것들이 몇 개 모이면 바로 면이 되겠죠. 이 면이 되면 바로 읍면동 단위에서의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거가 그럼요.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행정 서비스가 공급이 되겠어요. 행정 서비스 공급이 안 되면 사람들은 더 오히려 가뜩이나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지방 지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방 소도시나 농촌들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신 정도로 조금 더 심각하게 인구 소멸을 맞이할 확률이 높고 광역시와 서울 수도권만 남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또 한국만의 특징이긴 한데요. 네. 승자 독식이죠, 한국은. 오로지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아닙니까? 맞아요. 도시도 그래요. 1등만 기억하는 한국이에요. 서울만 기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소위 그 대체 공간들이 늘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4대 광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도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도쿄권 하나가 있고요. 나고야권. 나고야권이라는 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도요타 같은 이제 그런 데고요. 네. 오사카권 있죠. 오사카는 뭐 엄청난 내수 경제 핵심이니까 큐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개가 비록 뭐 도쿄가 굉장히 세긴 합니다만 네. 나머지 3개도 광역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이제 메타 도시 같은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지금 전남에 사는 친구가 바로 서울로 오잖아요. 네. 원래는 이 친구들이 그 흔적 지역의 광역 도시로 가요, 먼저.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서울로 와는, 그러니까 약간의 완충 장치가 어느 도시든 다 있거든요. 네. 어느 국가든. 근데 한국은 이게 지금 한 40년 지나면서 오로지 서울공화국, 서울 중심으로만 재편이 되다 보니까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면서요. 제2의 도시가 그 정도 상황이라는 것은요, 지금 뭐 부울경 해가지고 메가시티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사실은 부산 혼자 메가시티 해도 들뚱말뚱 돼야 되죠, 사실은. 그 정도로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KTX의 종착지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부산 인구조차도 사실은 빠져가지고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이거는 존립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존재 이유가 없는 도시에 청년이 살겠냐고요. 그럼 더 빨리 서울로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서울 실제 인구가 60-70% 이상 될 거라고.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불균형 혹은 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만의 특수성이에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서울, 경기 빼고는 뭐 거의 잔존하거나 병립할 수 있는 공간들은 거의 없을 거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과도한 자원 집중, 인구를 포함한 빨리 이쪽으로 떨어뜨려주는 정책을 태하지 않으면 그때는 뭘 갖다 줘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나마 사람들이 잔류하고 경제가 돌아갈 때 지금 이 순환유에 이 기름을 넣어줘야지 이게 선순환 효과가 나지. 만약에 이마저 멈췄으면 그때는 엄청난 돈을 들여도 사실 들똥말똥. 회복 불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서울 경기 지역의 집값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혹은 광역시는 어떨까?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집값 전망하고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늘 그 비교 잣대가 되는 게 일본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수도권 얘기를 할 때. 근데 대전제가 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제 개발의 방식 혹은 수도를 향하는 인구를 이제 분산시키는 그 저기 이제 소위 수용하는 방식들이 비슷한 경로를 택하다 보니까 일본의 뒤를 따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약간 차별점이 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 인구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네. 도쿄 인구는 늘고 있어요. 도쿄 인구는 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일단 문제의 포인트가 기본값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네요. 다르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아까 경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신도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본도 신도시죠. 사실 한국의 신도시가 일본의 신도시를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한 거니까. 얘네는 1960년대부터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게 일찍부터 조성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초고령화라는 거,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의 신도시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일본의 신도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기반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 좋습니다. 사실 일본의 신도시는요, 상당 부분 옛날에 만들어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령 말, 그 고스타운이라고 그러죠. 거의 떨어졌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많고요. 기초량이 사람이 없으면요, 기반 시설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 다마 신도시다 이런 데 몇 군데 가보면, 그건 이제 서쪽에 있는 조금 구석탱이에 있는 데인데, 옛날에는요, 이 길거리에 바닥이 안 보여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도시인데도. 그 정도의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잔류하기 딱 좋고, 그때 이제 4인 가족이 핵가족 모델이 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의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게 60년, 70년대 이 모형이거든요. 네. 그때 지금 엄마들, 아빠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중요한 그 자녀 세대들은 이미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더 큰 그렇죠. 뭐 대도시로 네, 가거나, 뭐 분리되거나, 네. 혼자 살거나, 뭐 상관없이 하여튼 그 지금 기본적 수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기초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프라가 바로 깨집니다. 인프라가 바로 깨지면 멀쩡하게 사는 사람도 떠나겠죠. 그러면 이게 더 가속화가 되는 시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분양가에 보통 평균적 제 기억에 맞다 6분의 1 이상 떨어졌었어요. 그 얘기는 막 몇백만 원 주면은 그냥 아파트 하나 사는 거예요. 맨션. 공급가가 사실은 그때 막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사는 건 뭐 40만 원, 5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당연히 수요는 없고 공급은 뭐 지어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한국의 신도시도 저거 따라갈 거야. 당연히 이제 경로라든가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으나 그 밑에 있는 기저의 차이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더 독특한 거는요. 같은 그런 신도시인데 새로 조성되거나 교통이 깔린 지역은요. 굉장히 비싸요. 거리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얘기는 뭐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 똑같아요. 소위 양극화예요. 굉장히 다각적인 어떤 분석의 결과 소위 집값이든 부동산이든 그걸 유지하는 거지 단순하게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떨어질 거야. 인구가 줄어도 세대수가 늘면 어떡할 건데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인구가 안만 줄어도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집을 사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세대의 중년들만 해도 이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네. 우리 위에 선배 세대들은요. 본인들의 임무의 미션의 완료는 뭐다? 자기 자녀한테 집 하나 주는 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가뜩이 중고등 간에 신교등 간에 이 주택 자체가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지어도 지어놓은 걸 가지고 청년애들이 사가지고 가면 매칭이 되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 다시 팔아야 되겠죠. 줄이거나 떠나거나 해가지고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자기 자녀 보면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60, 70에 부동산을 매입해요. 이른바 가수요죠. 정확한 수요 조사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수요가 한국은 진짜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공급이 되더라도 이게 안 맞춰지는 거죠. 그 가격은 막 뛰어요. 후속 세대들은 그거는 진짜 넘사벽이거든. 은하도 레벨이에요. 그럼 얘네들 결혼하겠냐고요. 못하죠. 이 이중 구조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강고하다 보니까 집값 논쟁도 어쩌면 사실은 뭐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갈 거냐. 이 친구들이 사실 집값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때문에 결혼 안 하니까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자기 목을 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죽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 20년 후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예측치를 벗어나는 이 속도를 한국 사회가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10년 후에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 지금의 공급 수요 논리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고 나면 사실은 엄청난 변화의 후폭풍이 만들어지죠. 20대들요. 저축 제로 세대예요. 희망이 없다고요. 미래의 편익과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 내구 소비자 아닙니까? 집을 산다고요?
부모가 해주면 좋겠지. 그 친구들은 아마 결혼을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구 정책 핵심이 다 출산 정책이에요. 근데 출산하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과 관련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커버해야 돼요. 컨트롤을. 이 진전 단계만 보더라도 사실 논리 구조는 간단한데 모든 정책은 다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 더 똑똑해진 20대들은 요걸 해줘도 말똥인데 요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뭐 비합리적이다 뭐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기성세대가 만든 결과이고요. 어쩌면 그 친구들은 정보의 어떤 양이라든가 판단 능력은 아마 단군 일의 최고치예요. 맞아요. 그 결과가 이 0.7이라는 숫자,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고공행진의 어떤 집값,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살아남게 될 도시들은 어떤 특징들이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말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봐야 될 텐데 가장 핵심은 누구나도 살고 싶은 동네예요. 사실 뭐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럼 또 너무 실망하실까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주락이에요. 바로 순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모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직업 공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주거 공간이 적어도 어나더 레벨에서는 안 됩니다. 직주. 근데 직업과 주거만 있다? 이게 일단 직주가 분리되는 거가 불행이 원초거든요. 맞아요. 거리를 결정하는 가장 또 중요한 마지막 변수가 바로 락이에요. 이 인프라거든요. 스세권 환경. 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네. 예. 이 직주락의 조건을 갖춘 도시는 우리 이른바 자족 도시라고 표현을 해요. 순환 경제가 성취되고 달성되는 공간인 건데 경기도권에 몇 군데가 있죠. 네.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직주락의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0.97 친구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갈 이유가 있는 친구들만 가면 되는데 이제 아닌 친구들까지 다 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그 공간이 다 흡수가 되고 커버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안 되는 것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인근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락이에요. 어떻게 되죠?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가 혁신도시다, 행정도시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직주는 겨우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락이 안 되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학에서는 그걸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비율 혹은 주중 인구와 주말 인구의 비율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뚝 떼가지고 갖다 던진다고 이거 안 됩니다. 왜? 락이 없거든요. 락이 없으면 못 만들어져요. 그나마 우리 일기 신도시 중에서 몇 개가 이게 만들어진 공간은 뭐냐면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즉, 긴 시간이 걸릴 정도까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만들어질 게 뭔가. 재미난 동네가 있죠. 우리 경기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기도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인구 경합을 서울하고 해도 늘 이겨요. 그렇잖아요. 서울 인구 다 받아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전라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서울 못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잔류해야 돼요. 그 결과가 1350만의 경기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단 한 번도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는 공간이죠. 네. 자, 문제는 그 경기가 작년에 정확하게 2022년입니다. 왜냐하면 23년치는 아직 잠정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2022년에 월간 데이터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총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모든 자원을 데리고 갔던 경기, 심지어 서울하고도 경쟁해서 이겼던 경기가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압축, 축소 사회가 시작됐다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신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경기 안에서 인구가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직주락의 자족, 순환 경제가 일부 목격되는 동네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화성 같은데, 김포 같은데 이런 데거든요. 자, 거기는 사실은 뭐냐면 부모 찬스 없이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고용과 주거 이 두 가지를 그나마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딱 마련하려면요. 인간적으로 한 3말 4초 돼야 돼요. 맞아요. 부모 찬스 없이. 네, 40대. 근데 3말 4초면 특히나 여성분들은 노산에 해당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조금 조건 갖춰가지고 애기 낳으려고 생각했더니만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길거리 요새 쌍둥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끝까지 이제 노력해주시는 우리 MZ세대의 선배들이 애기를 낳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0.7이 만들어진 맞아요. 거거든요. MZ세대 지금 한중간에 있고 막 지금 뭐 잘파다하는 이 친구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10년 정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3말 4초가 됐어요. DNA를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X세대 후배와 MZ 선배들은 꼭 중간에 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인간이 태어났으니 내 피는 남기고 가야지 이게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 밑에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장 해피한 방법,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 이것만 관심을 가진 친구. 그러니까 44%를 끝 앞에서 막 끌어당기고 있는 친구들, 0.7을 만드는 그런 친구들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부모 찬스 없이 이제 이 정도 만들어졌다? 안 나을걸요. 아마 이론적으로 산다면 이제 4말 5초가 돼야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가상으로 봐도. 네. 근데 4말 5초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물 건너가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한 10년, 20년 후가 되면 출산의 제로밖에 될 수 없는 게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 생각과 뭔가 이 DNA에 대한 욕망, 본능들이 있는 친구가 열심히 해서 0.7이라도 나온 거다.
그렇다 따지면 이제 제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보여지죠. 일반 국민들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요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더는 몰릴 데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 문제가 자기의 삶과 크게 무관할 것이다라고 이제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의 불편, 불안, 불만은 한꺼풀만 떼면 전부 다 인구 감소로부터 발생합니다. 인구 감소라는 대전제 하에서 모든 위기와 악재와 불균형은 다 설명이 돼요.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를 모르고 삶을 설계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특히나 가족을 결성하고 출산을 한다는 행위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거는 이걸 알면 대응할 수 있고 대응을 하면 적어도 완화하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셈법으로서의 적응 전략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휩쓸리면 끝입니다. 파도가 넘어와서 겁나가지고 안 타면 사실 한 번도 못 타는 거죠. 네. 근데 파도가 일 때는 올라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펼쳐졌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사실은 엄청난 갈림길에 지금 서 있어요. 네. 가계 부분도 갈림길입니다만 MZ도 갈림길입니다만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 한국형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했을 때는 디폴트에 대한 재수정, 재검토 없이 이 파도를 넘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자기의 생활 이슈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근거에 중요한 투입 재료로 활용하신다면 꽤 유력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